안녕하세요. 캐논엄마 이현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0번째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1차, 2차, 3차 쭉 혁신안이 나오다가 8차, 9차, 이번에 10차 혁신안이 나온 겁니다. 100일 남짓 기간 동안 무려 10개 혁신안이 나왔지만 갈등은 커졌고 딱히 감동도 없어 보입니다. 열흘 간격으로 혁신안이 나올 때마다 야당 내부에서 다투는 모습, 이번 국민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 정말 최종판 10차 혁신안의 결말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정치적 고향 대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역에 내려올 때마다 늘 보필에 나섰던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 단 한 명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왜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나홀로 행보에 나선 건지 그 속뜻 뭔가 있어 보입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신은숙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심정숙 정치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요즘에 자신감, 기분이 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대구 가서 열렬히 환영받았습니다. 영상 나오는 대로 보시고요. 어떤 대구 방문하신 게 자신감의 표현, 아니면 자기 지역 기반에 가서 더 새로운 동력으로 뭐 2차 계획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하튼 왜냐하면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들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영고 지역에 가서 정치적 위기 때나 혹은 정치적으로 또 어떤 전환기나 이럴 때는 가서 그 열렬한 박수, 환호, 이것이 이제 그 리더십을 강화하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대구를 찾아가서 출신지죠. 정치적 출신지인 대구에 가서 아마 저런 환호, 이걸 가지고 다시 그 임기 후반기 동력을 강화시킨 거 아닌가. 예, 지금 모습은 2012년도 대선 후보 당시입니다. 뭐 청문회에 매달리고 뭐 난간에 서고 저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보다는 좀 더 밝은 표정이신 것 같은데 엄청나네요. 예, 거의 뭐 선거 유세도 저만큼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그 오바마 대통령도 평소 때는 이제 워싱턴 DC에 있지만 한 번씩 자기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를 가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마치 이제 우리 서울에 있다가 그 고향에 가서 엄마 밥을 먹으면 힘을 얻듯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자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해봐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현재 여전히 굉장히 뭐 문제가 있어서 전체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질 때도 거기에는 콘크리트 지지율로 해서 40% 이상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 거기에 가서 새로운 다시 한번 지금 거의 뭐 60% 가까이 그 지지율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본인의 정치적 고향을 도약대 삼아서 전체적으로 어떤 다시 한번 그 정치적 도약, 하반기를 기약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다층적 포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금이 야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양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옛날에 항우가 이제 함양을 점령해놓고는 또 강동으로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천하를 도모해야 됩니다. 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사람이 성공해서 고향에 가지 않는 것은 비단 옷 입고 방길 거니는 거나 뭐가 다를 바 있냐, 이러면서 기어이 갔다듯이 그 정도로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것, 환호를 받는 것, 이게 정치인들한테는 이제 곧 추석도 다가오기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돌아섰고, 대통령에서 이제 퇴임하시고 나면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이제 실질적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나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고향,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 지금의 영광을 주는, 그 다음에 후반기에 내가 노동개혁이라든가 이런 데 힘을 얻을 수 있는 드라이브를 가질 수 있는 고향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대통령의 표정 속,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 속에서 내 마지막 임기를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께서 과거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신비한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 정치인 그 이상의 인기인. 연예인이죠, 사실. 연예인입니다. 서울시장에서는 거의 스타. 제가 2007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이명박 당시 후보랑 그 맞붙었을 때, 그때 제가 그 수행을 해서 서문시장에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기 멀리 있는 할아버지께서도 박 대통령이 이렇게 걸어가는 걸 멀리서 보고도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뭐 이렇게 후원금으로 정말 꼬깃꼬깃한 그 10,000원짜리를 접어가지고 박 대통령 전달해달라고, 저는 기자인데도.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정치적인 그 어떻게 보면 지지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 지지율의 가장 그 리트머스 같은 곳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 서문시장이 바로 그런 곳이고요. 저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시절에 2012년 대선 때 후보 시절이고요. 오늘도 아마 그 경호나 의전 문제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좀 주변에 그 경호가 삼엄했을 것 같지만 저 못지않은 인기를 아마 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뭐 난간에 매달리고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저 때하고 지금하고 대구가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경전철이 뚫렸는데요. 대구 그 왼쪽 끝에서 오른쪽까지 그 경전철이 뚫렸는데 그 가운데 지점이 바로 서문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문시장이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아마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연세가 조금 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고향으로 다가갔을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찍어가지고 갈 곳이 바로 서문시장이었고 아마 오늘 그 말은 안 해도 그 근처 완전 대박 중에 대박이 났지 않을까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서울 가셔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창조 경제를 처음 얘기했던 곳에서 대통령의 메시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구는 과거 우리 경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각별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정말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노동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예, 저런 말씀 이번에 뭐 지지율 상승 계기로 해서 국정 2차 후반기 동력을 삼아서 열심히 해보시겠다는 의미인데 사실 뭐 정치적 해석으로 관심을 끈 것은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이 13명이죠. 단 한 명도 동행을 안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안 부른? 예.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 8월 원래 21일 날 저 대구에 대구시장의 업무 보고를 원래 받기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북한의 그 지뢰 도발 사건 같은 것들이 터지고 그다음에 고위급 회담 등 이 일련의 어떤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면서 이제 오늘로 그 일정이 미뤄졌는데요. 당시에 8월 20일 날 이미 준비할 때부터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이 대구 지역의 초선 의원들 비롯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여 명의 의원들한테 오지 말라. 대통령 오시는 행사에는 어쨌든 무조건 얼굴을 내밀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은 여당 의원들, 특히나 이 TK 의원들의 아주 기본적인 그 마음일 텐데요. 그 의원들이 항의를 했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못 가게 하느냐. 우리 지역에 방문하시는데 우리가 가서 안내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굳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를 했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양측이 막 협상을 하는 와중에 일이 터지는 바람에 이제 미뤄졌는데 어쨌든 중간에 어떤 정무라인의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대통령 방문하는 데는 대구 지역 현역 의원들은 한 명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 다소 좀 이례적입니다. 통상으로 방문하시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같은 당 의원들이 참석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래서 그런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유승민 사태 이후에 대구 지역구 의원들 당시에 유승민 편 든 것 아니냐. 내 덕분에 어찌 보면 박근혜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쉽게 당선된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에 대한 불만 표시 다소 과한 해석입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뭐 대통령도 사람이니까요. 그런 것도 있었고 특히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배신의 정치. 근데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저는 이제 출마해서 그 할 때 대통령이 또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선을 시켰는데 배신하더라 이것도 있는데 또 거기다가 초선 의원도 7명인가요? 뭐 거기다가 또 유승민을 또 이제 지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다 키워줬더니 등을 돌려 뭐 이런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은 아마 그것보다는 정치를 하는데 대통령 요즘 인기가 정말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대통령 덕볼나는 정치하지 말고 당신들 정말 나서서 그 지역구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 뭐 그런 뜻도 있었을 걸로 우리가 봐야지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삐쳐가지고 너희들 나 안 볼 거야 뭐 이래서 그랬다고 보다는 대통령이 가는데 거기 얹혀 다니면서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표 얻으려고 할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가요? 저희가 한번 그 대구 초선 의원들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올 이분들이 떨고 있다. 떨고 있는 분들 대통령 지지도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국정 장악력도 커진 상황에서 지난번 유승민 사태 때 내 편을 들지 않고 유승민 편을 들은 이 7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불쾌하다. 그러면 떨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딱
말하자면 짜잔 나타나셨는데 거기 국회의원들이 한 명이 안 나타났다는 건 자연스럽진 않죠. 네. 분명히 오지 마라 라든가 협상을 했던 건 분명하죠.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뭐 그 당사자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땐 뭐 좋게 생각하면 자생력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뭐 총선 앞두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돌아와라. 알아서 네. 살아서 돌아와라.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뭐 말씀대로 인간적이니까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든 사람이든 다른 사람 덕을 볼 때는 참 그게 쉽게 온 것 같아요. 내가 운이 좋은 것도 같고 기회를 잘 잡았다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번 그 대통령께서 연말에 기자회견 하시면서 뭐 지지율이 최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가라든가 아니면 식당에 가서 노인분들 보수층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실망감을 가졌던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이 떠났긴 떠났었는데 그 지지율이 다른 데로 어디가 속해지질 않았어요. 부동표로 떠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표였단 예. 말이에요. 그 표에 대해서 그 대구 초선 의원들께서 왜 생각을 못 하셨을까? 그다음에 작년 7월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표 쪽에 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등을 돌렸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 7명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신념이라든가 정치 이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구 시민들한테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라 이런 뜻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부 그 인터넷 정치 게시판에 보면은 배신자 유승민에게 충성하는 배신의 씨앗들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아유, 감정적 표현이 그런 예. 것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어떤 그 대구에 있는 전체적인 민심은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대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 아마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했을 때 배신의 정치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 날 어떤 것이 붙었습니까? 특히 대구 동구에 다음 내년 한번 기다려봐라 하는 그것이 있어서 아마 예. 그 표도 남마에서도 그런 플래카드가 붙고 했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지금 특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있어서 거의 60% 이상 특히 이쪽 그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특히 투표가 굉장히 그 많이 하는 50대, 60대, 70대 같은 경우에 거의 85% 이상 지금 투표율이 예.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이 이루어졌고 결국 아마 박 대통령이 직접 초선 의원 오지 마라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런데 정무라인 측에서 알아서 이와 같은 조치를 했을 것으로 부려지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결국은 원칙의 리더십 본인 스스로 초선인 경우에는 원칙대로 가야지 어떨 때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왼쪽으로 갔다가 하는 스탠스가 딱 꼬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볼 예, 때는 예. 또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그렇게 대통령이 가서 모처럼 이제 그야말로 그 경제 현장 여기 가서 서민의 현장 여기 가서 이제 격려하고 이렇게 또 창조 경제를 말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수 거느리고 가시면 이게 정치 행사가 되기 쉽거든. 또 하나는 뭐냐면 야당에서 틀림없이 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총선 이미 분위기 잡는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번에 예. 정종섭 그 장관 뭐 한마디도 아니죠. 두 글자 말했다고 해서 탄핵까지 한다는 판에 예. 예, 총선 이거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저희 가서 만약에 저 대구 국회의원 12명인가요? 다 거느리고 가시면 물론 그중에 7명이 7인운가 뭐 그 좀 괘씸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아마 예. 어쩌면 그런 정치적인 배려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있던 창조혁신경제센터 행사를 할 때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 갔을 때는 어떤 모임의 성격 자체가 어떤 사적 방문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기 위한 나름대로의 포석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지나치게 과대하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4월 총선 기다려보면 알겠죠. 뭔가 결론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4월 총선 때 어떤 형상이 벌어지는지 초선분들이 살아 계시는지 대통령께서 요즘에 뭐 자신감 또 찾고 중국 방문하시고 미뤄둔 일들을 하나하나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미뤄뒀다가 이번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쥐레도발로 다리를 잃은 하사 방문이네요. 예, 하재헌 하사, 김정은 하사 직접 만났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다쳤는데 마땅히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당연하고 덕분에 복귀해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해 놓을 테니까 아무런 다른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얼굴은 마음이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쓰다듬는 모습이 연세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식 쓰다듬듯이 그러시는데 저 봉투에는 얼마쯤 들었습니까? 뭐 통상적으로 한 고기 2개 정도 붙는 금액이 들지 않을까. 공이 2개 정도 듣는 네. 금액. 아니 뭐 제가 뭐 쓸데없는 걸 궁금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마음이니까 네. 대통령께서 끝내 눈물을 좀 보이셨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어머니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어머니 마음. 일단은 언론에서도 한번 발표가 됐지만 총 치료비를 1,000여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치료비 걱정하지 말고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치료에 전념해라. 사실 그런 말 속에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언니 같고 어머니 같은 따뜻한 한마디를 대통령을 통해서 들었을 때 다 같이 말할 수 없는 조용한 감동이 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시는데요. 저 장병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을 얻었으면 좋겠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뒤에 군복 보이십니까? 하하사 뒤에 있는 저 군복. 대통령, 기마사인데요. 대통령께서 하하사 만나서 눈물을 흘린 그 순간이 언제냐 하면 손을 잡을 때도 아니고 하하사 걸린 군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저거 지금 아까 울컥해서 저 말을 못했는데 이 나이쯤 되면 국민들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저는 예. 제일 제 인상이 깊었던 것은 이런 사람을 국가가 책임을 안 지면은 누가 국가에 충성을 하겠느냐. 그 말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실 저도 제 동생 같기도 하고 제가 갔어도 누가 봤어도 울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저는 엄마의 리더십 같은 것들이 상당히 또 요즘 굉장히 그 지지율을 상승하는데 상당히 감성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차갑지 않냐 했는데 저렇게 부드럽고 다가가는 그런 이미지가 이번에 상당히 크게 부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 봉투를 저렇게 왜 보는 데서 주냐고 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봉투는 그야말로 마음입니다. 지금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온 국민들 보면 저렇게도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해서 오히려 보기 좋은 장면인데 대통령이 돈 자랑하려고 저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누가 그런 근데 분이 미루어짐작하기 하건데 카메라 PD가 대통령이 나오시냐고까지 거기 나왔겠냐고요. 계속 찍고 있는데 언제 돈봉투 주냐고요. 일부러 돈봉투 가져간 건 아니죠. 진짜 그 걸린 군복을 보니까 우리 저 이중근 교수님도 울컥하시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하사 기마사 치료는 어떻게 좀 치료가 다 됐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국방부 훈련에서 1,000만 원 이하까지만 보장구라고 그러죠. 이렇게 의족 같은 것들을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이 목함질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금액을 늘렸습니다. 훈령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5,000만 원, 8,000만 원대 고기능성 이 의족, 그러니까 달리기라든지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의족을 국방부에서 나라 돈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지금 국방부가 훈령을 개정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변호사님들이랑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되게 생겼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도발에 저렇게 맞서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렇게 금일봉이라든지 어떤 돈으로도 의족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우면 그런데 김정은 그 체제가 오만 거창한 말 하지 말고요. 그 높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군의 무슨 사령관도 아니고 일선에 나가서 근무하는 우리 젊은이 장래가 창창한 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해놓고 무슨 거창한 구호 내세우고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야비함이 잔인함이 얼마라는 걸 스스로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죠. 5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금액을 정해놓는 것도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다쳤으면 5억이었던 거 8억이면 어떻고 80억은 어떻습니까? 최근 각종 사고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것이 국가가 책임을 져라. 국가가 책임져라. 뭐든지 국가가 배상해라. 보상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말 이 일이야말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대통령께서 그래도 현장에 가셔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많은 장병들 힘내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정말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전형적인 장면이죠. 뭐냐면 요즘 무슨 다른 사고 해가지고 자꾸 뭐든지 국가에다가 책임을 미룬대요. 저분들은 지금 국가 책임 안 미뤘잖아요. 가만히 있었잖아요. 저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애국자다 이런 생각이 저 뒤에 있는 걸린 군복을 하하사가 다시 입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좀 굉장히 곤욕스러운 분 한 분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강용석 전 의원입니다. 블로거녀인가요?
그 블로그에 뭐 불륜 스캔들 논란이 됐던 상대편 여성이 홍콩에 있는 수영장 사진 갑자기 강용석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두 가지를 인정을 했는데요. 그 홍콩 수영장 사진, 그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서 유명해진 그 여성의 발 저 끝에 그 얼굴 내밀고 있는 어떤 남성이 보이는데, 처음에는 강용석 그 전 의원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 당사자인 여성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두 번째, 일본 여행에 갔을 때 그 사용했던 식사 카드가 강용석 씨의 카드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뭐 상관없는 카드다 그러다가 당시에 강용석이 우리 식사라고 카드를 줬던 거는 맞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인정을 했거든요. 갑자기 왜 입장을 바꿨는지 그 블로거 A씨 참 이게 그 배경이 궁금해진다고. 아니 그런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답을 우리가 내릴 수도 없고 법원이 내리겠지만 상식적으로 뭐 우연히 뭐 홍콩 갔는데 그때는 일정이 겹쳐서 홍콩에서 만나고 우연히 또 일본에 가서 만나고 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우연히 홍콩에서 일본에서 만날 확률은 아마 살아있는 동안 없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 정도 확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요즘 광고 있죠. 외계 행성이 와서 지구를 이렇게 뭐 지구가 멸망하는 정도의 확률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우리가 그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뭐 물론 굉장히 유명하고 그러니까 외부 출장도 많겠습니다만, 만약에 1년에 한 번, 두 번, 보통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갈 때 홍콩 갈 때 한 번 또 우연히 같이 가고 일본 갈 때 우연히 한 번 더 같이 간다. 예. 거의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의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말 거의 믿을 가능성이 오히려 그것보다 더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편하고 같은 나라를 같이 출국해서 여행한 나라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벼락을 맞을 만큼 그 벼락이 딱 내리칠 만큼 확률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 사건을 간단히 브리핑해 보면 파워블로그 그 A 씨의 남편이 강용석 씨를 상대로 해서 일반 법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가 이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이 두 개가 합해져서 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공개된 언론에 보면 사건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그 사실조회도 끝나고 증거가 거의 현출이 돼서 판결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 갑자기 그 블로거 씨가 이 사실 맞다라고 인정한 것 자체는 판결이 어느 정도 증거가 다 조사가 돼서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했다 판결이 예상되는 결과를 예상하고 피할 수 없는 부분을 밝히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저는 약간 예. 그 의견은 다른 거는, 어떤 판결이란 것은 아직까지 결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민사 사건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형사 사건과 관련되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특히 강용석 씨 같은 경우에도 이걸 보도했는 한 언론사에 대해서 지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용석 씨하고 이른바 도도맘이란 분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용석 씨는 전면 부인을 하는데 갑자기 그 도도맘이란 그 상대 의혹이 제기된 여성이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가장 스텝이 꼬인 거는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돼버린 것이죠. 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명예훼손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면은 무고죄로 이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무고죄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용석 씨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아마 연예부 기자나 지금 정치부 기자가 계속 전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대응을 나올 것인지 굉장히 앞으로의 본인의 정치적 어떤 인생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비교한다면 이화한고 전 총리분 같은 거죠. 1000마리 너무 세게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내놓을 단어가 없이 스텝이 꼬여버린 형상이 되는 건데요. 이후 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입장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본인의 마음은 국회를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블로그에 보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의사당. 본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울까요? 속상할까요? 자괴감이 들까요? 국회의사당이 눈에 들어오는데 본인이 뭐 한때는 뭐 대통령이 꿈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의도에 예. 딱 의사당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대통령 꿈을 꾼답니다. 예. 그럼 또 당연한 거고요. 정치인이 대통령 꿈 안 꾸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근데 꿈을 꾸는데 저분은 특히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고요. 아주 지혜롭게 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전도가 양양한 그런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뭐 전번에 그 아나운서들 비하 문제라든지 거기다가 또 박원순 시장 그 문제까지 걸려 결국은 박원순 시장 아들 그 병력 비리 의혹 제기한 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의원직까지 내놔야 됐으니까 지금 와서 볼 때 또 요즘 그 박원순 시장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이러니까 그런 데서도 내가 끝까지 안 버틴 데 대해서 약간 더 후회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 이제 뭐 여성 문제는 이거는 뭐 정말 그랬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는 형사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역시 옛날에 그 꿈 이것을 계속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겠죠. 예. 근데 참 이번에 이미지를 많이 좀 상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여의도에 발을 들이면 다 그 꿈을 꿉니까? 본인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요, 1979년도에 국회에서 제명됐어요.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그런 허튼 짓거리는 안 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강용석 전 의원 얘기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분이 뭐죠?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게 그냥 어려운 가운데에서 입지전적으로 성장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 인물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침몰한다고 할까요?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예. 과거 영상 한번 보실까요? 예, 지금 보시죠. 당신 후보를 출마할 때 않습니다. 저 때만 해도 뭐 참신하고 이미지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초코파이의 촛불 하나가 전부였다. 한나라당 후보 시절에 홍보 영상인데 굉장히 촛불 아래에서 가난하게 공부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난했지만 지금 지역구가 마포잖아요. 예. 거기 강용석 강용석 씨하고 항상 이 카운터 펀치, 아까 그 카운터 뭐라 그래야 되나? 파트너, 상대가 바로 새정치연합의 정청래 의원이죠. 그렇죠. 예, 예. 17대 때, 18대 때, 19대 때까지 계속 두 분이 거의 매칭을 했거든요. 근데 둘 다 아시겠지만 한 분은 개혁에서 굉장히 세게 개혁 진보를 이렇게 보수의 아이콘, 예. 그러니까 진보의 아이콘 이거를 자처하면서 말을 굉장히 이렇게 세게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고요. 그 사람을 상대하려다 보니까 강용석 씨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선명하고 좀 많이 나가는 그런 발언들. 그래서 결국은 자기한테 역풍이 오게 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 건 아니냐. 예. 항상 의식하는 상대가 정청래는 강용석 해서 그런 여의도에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공격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시는 상황인 것 같고, 본인 라이벌을 안철수와 박원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기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만 해도 이미지가 좋았죠. 어땠습니까? 참신하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룡남이기 때문에요.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던 그런 스토리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서울법대를 나온 굉장히 똑똑하고 뭐랄까 선명하게 자기 어떤 이렇게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 드러내는 사람이 의원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뭐랄까요,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정확하게 포인트 같은 걸 잘 잡아서 여당에서 상당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총애하던 그런 의원이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과유불급이 된 건지 아무튼 본인이 그렇게 역풍을 맞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 블로거와의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면은 정말 나중에 본인의 꿈대로 정말 전화위복이 돼서 더 큰 정치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안철수 의원 측근이 책을 발표한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안영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런 생각을 법조인들이 흔히 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룡남들이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든가 사회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과거에 내가 초코파이 하나 촛불 꽂아놓고 살았던 그 시절을 돌아봐달라는 건 잠깐이고요. 그걸 뛰어넘은 무언가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는 것이 국민들 정서에 와닿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구한테나 신세진 적이 없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정치라는 것이 혼자서 잘나서 성공하기 쉽지 않죠. 그런 부분을 극복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별로 다릅니다. 유럽도 다르고, 여성 스캔들에 대해서 유럽은 굉장히 관대하죠.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엄격하고, 우리가 정치인들의 어떤 스캔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겁니까? 아니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만약에 물론 이제 우리는 또 동양적인 도덕성 이런 이거는 서양적으로 보는 거하고 시선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특히 성적 문제라든지 또 이게 흔히 말하는 남자들 바람 피우는 문제, 이거는 정말 용서가 안 된다, 이런 감정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용석 전 의원의 경우는 그냥 사실대로 애초부터 편하게 이렇게 약한 서로 관심이 있었다든지 이 정도로 해고 끝났으면 됐는데, 저분 입장에서는 또 강력하게 이제 부인을 안 할 수가 없어. 부인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게
거짓말이 이제 쌓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도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따지지 않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다만 이번에 신모 새누리당 의원이 뭐라면 그건 개인적인 부분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 나오면 이건 좀 지나친 거고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 국민은 또 그만큼 개인적으로 키워드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윤리성, 하나는 진실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윤리성을 갖춰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 진실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번 강용석 씨 같은 경우에는 윤리성도 떨어지고 진실성도 떨어졌다는 두 양수 겸장을 했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라든가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총리나 대통령조차도 밤에 오토바이 타고 나가다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윤리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떠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리성을 강조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시다시피 간통죄가 위헌되면서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으로 줄어드는 어떤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리더라고 하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거기 더불어 진짜 중요한 거는 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죠. 방송에 나와서 내가 40대 후반에 스캔들도 받고 하면서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점에서 지금 이와 같이 오히려 진실하게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숙였다고 한다고 하면은 누가 얘기를 합니까? 아까 본인도 그랬죠. YS 같은 경우에는 제명이 됐지만 10여 년 뒤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서 숙이고 진실을 얘기했다고 하면은 정말 본인이 말대로 10여 년 뒤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지만 진실성이란 점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다 이렇게. 근데 역시 두 분도 남자분이라서 우리나라가 윤리적이다, 남자한테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일처제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고 일부일처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법으로 강제한 겁니다. 남자분들의 부첩, 처벌 두는 거나 외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평가되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의 잣대를 들이대서 과거를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이 공인이 되고 이의위한 거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을 하자는 거죠. 근데 제가요, 근데 이렇게 좀 오해를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보수적인데 남자가 그렇게 해서 관용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관용할 수 없는 그런 건데 다만 지금 와서 개인적인 문제를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너무 보수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시지만 미국은 사실요. 개인적인 문제라고 엄격히 구분해 주는데 지금 최 변호사 말씀하시듯이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따지는 거지. 미국에서 케네디 같은 사람 100명 중 바람을 피웠다고 그러잖아요. 클린턴이 2등이래요. 그런데 어쨌든 클린턴이 비난받았던 것이 더 크게 비난받았던 이유가 거짓말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과 거짓 개인의 윤리성도 문제지만 한 당 내에서 누가 진실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마지막 나온 혁신안입니다. 제가 보니까 100일 동안 혁신위가 활동했는데 10번 나왔으면 열흘에 한 번입니다. 굉장히 타이핑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10차 혁신안. 혁신안이 나올 때마다 딱히 달라진 건 없어 보이는데 이번에 국민공천단 100% 결선 투표 여성 60% 우선 배정 가산점 도입. 이 부분 어떻습니까? 10차에 걸쳐 혁신안이 나오면서 당 혁신안이 아니라 10번 모두 공천 얘기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혁신안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오늘 혁신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100% 국민 공천단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에게 공천권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내년에 우리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달라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단 그 전제는 안심번호 이렇게 당원인지 국민인지 헷갈리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인이 누군지를 알 수 없게 하는 안심번호를 법제화해가지고요. 선관위에서 안심번호를 부여하면 그거 가지고 후보자들을 국민들이 100% 참여해서 뽑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데요. 여러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게 만약에 그렇게 거의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던 오픈 프라이머리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여야가 한날 한시에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경쟁력 떨어지는 후보를 뽑는다든지 그런 역선택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후속 설명 같은 것들이 없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만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정치 신인에 대해서 가산점을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안들이 있었는데요.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총평의 현실성은 좀 떨어지고 나무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나무를 벤 게 아니라 톱으로 그냥 톱밥만 이렇게 톱으로 건드린 거 아니냐 이런
정말 지연 말단적이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예,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이를테면 법률은 만들었잖아요. 근데 시행 세칙 이런 걸 안 만들었거든. 그런데 앞으로 요걸 만들 때 되면 또 대개 또 서로가 싸울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뭐냐면 구체적으로 300명에서 1000명까지 그 선거인단을 뽑는다? 공천단을? 그럼 그 사람은 선발하는 기준이 뭐냐? 뭐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냐? 어떻게 하냐? 그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규정에 들어가면 또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서로 헤어지려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제시하더라도 그게 헤어질 핑계가 되는 거지, 그게 단합되는 핑계는 안 될 거다. 그 말씀 좀 공유가 갑니다. 그러니까 10차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쯤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뭐 그러려니 하고, 지금도 우리 정치부 기자도 말씀을 했지만 현실성은 떨어져 보인다. 사실은 제가 안철수 의원과 김상군 혁신위원장의 얘기를 이어서 듣겠는데, 이 두 분의 대화 속에 혁신안을 보는 국민 야당 내 시각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패권주의 리더십이 당을 지배해 왔습니다. 순혈주의와 배타주의, 진영 논리로 당의 민주성, 개방성, 확장성을 가로막으며 기득권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과감하게 청산하고 결별하는 것이 육참골단 혁신입니다. 육참골단이 정풍운동이고 야당 바로 세우기입니다. 개파주의와 기득권 위에 놓인 밥그릇은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깊이 더 분석할 것도 없고 상대편 보고 당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막말하는 사람, 분열 조장하는 사람, 그 얘기는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분열주의자니까 나가라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은 아예 갈라서기로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갈라서기로 작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참골단 얘기를 했잖아요. 예. 육참골단이라는 게 사실은 일본 사무라이들이 쓰는 말인데, 자기 살을 베어야 남의 뼈를 가를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육참골단 처음에 말 꺼냈던 사람이 5월에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 측하고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육참도 안 하는데 도대체 이런 지연 말단적인 제도 개선책만 내놔봐야 도대체 뭐가 바뀌겠냐,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낡은 진보와 결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낡은 진보와 결별. 어제도 체질 개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그 송호창 의원, 안철수 의원 측근이잖아요. 얘기한 걸 보면 우리 당에 아직 남아있는 거 한명숙 의원 재판 결과 나왔을 때 보였던 바로 그 모습이다. 80년대 운동권식의 어떤 온정주의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우리 당의 지금 현실이다.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혁신이 뭘 해도 안 된다는 그런 그 말에 얘기를. 말씀하신 낡은 진보 결별해야 된다. 80년대식 그 사고 그대로 남아있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안철수 의원이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공감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분들, 김한길 의원, 그렇습니까? 박주선 의원도 있는 것 같고요. 주승용 의원도 일부 공감하는 것 같고요. 결국 이분들이 비주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그 지도적인 그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육참골단 이런 식 표현 좀 하지 마세요. 정말 좀 으스스한 표현, 그런 게 저게 바로 정치 언어를 아주 살벌하게 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고, 또 막말하고 이런 사람 배제하겠다 해놓고 그분 스스로가 뭐 하는 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이런 표현도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런 표현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참 표현을 아주 험하게 하시는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에서부터, 말을 순화하는 데서부터, 정치 언어를 순화하는 데가 그것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의 제1보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공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법률 하는 사람도 뭐뭐 하는 자란 것은 사실은 뭐뭐 하는 놈이란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쏘아붙일 수 있느냐라는 건데, 한마디로 지금 그 혁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도 혁신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 혁신론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적인 문화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친노 패권주의를 깨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 귀에 들어왔는 키워드, 그 안철수 의원이 했는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는 패권주의, 그 다음이
순혈주의란 말이 들어왔습니다. 패권주의, 순혈주의. 예. 순혈주의. 결국은 본인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름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했지만 예전에 새정치만 있지 그 새로운 본인이 그 안철수 의원이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들을 섞을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딱 봤을 때 문재인 대표에 대한 스탠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있었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이번에 혁신이 이제 마지막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다가오는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그 또한 지금 하나의 의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혈주의가 만약에 맞다면 정말 순혈주의라면 그거는 패권주의는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순혈주의를 만약에 친노에서 순혈주의를 고집한다면 그 사람들 패권주의를 아예 공공연하게 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도 이 아우르는 품이 좀 넓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연을 잘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어려운 단어를 써서 잘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막걸리도 우리가 한 잔 먹고 치는 막걸리도 숙성기간이 필요하고 3일이 지나면 맛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겠다는 사람이 뭐 5년이면 뭐 총리가 됐으니까 나도 충분하다 말씀하시지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단어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아직도 순화되고 숙성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대통령이 될 만한 그릇으로 숙성돼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이 이렇게 뭐 여전히 갈등이 여전하고 굉장히 혼란을 겪는 가운데 그 반대측에 있는 분이죠. 김무성 대표께서는 오늘 문제 제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본인의 보수 이미지를 강화하고 대권 행보를 이어가는 듯한데요.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는지 김무성 대표의 문제 제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포털 사이트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포털 사이트가 문제가 있다, 젊은 층에게 왜곡된 정보를 준다라고 주장한 배경 따로 있습니까? 사실 팩트를 일단 아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요. 김무성 대표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젊은 층이나 뭐 그거는 사실 세대도 관계없이요. 누구나 이렇게 네이버 인터넷 홈페이지를 띄워놓고 있는 그 포털 화면에 가장 그 보기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뉴스 기사거든요. 인터넷 뉴스 기사들, 각 언론사에 있는 기사들을 다 모아놓은 지금 나오고 있네요. 포털 모바일 분석을 했더니 부정적인 표현의 대부분이 정부 및 여당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게 이제 여의도 여의도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렇게 저 상태를 가지고 지금 이런 언론 지형을 가지고는 내년 총선 때 정부 여당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심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정말 외국의 구글 같은 사이트도요. 이렇게 첫 화면에 뉴스가 딱 보여지는 그런 사이트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포털만의 굉장히 고유한 문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정치권에 뭐 정치하는 분들은 워낙 여론을 좌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들 이미 공감대가 돼 있는 상태긴 한데 지금 이 타이밍에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한 거는 뭐 자기 보수 진영이라든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좀 확실하게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저렇게 강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보면서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10대 젊은 층들은 다소 정부에 비판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20대를 우리 편으로 만들려면 그들의 눈길을 끌려면 그들 눈높이 시각에 맞추기 위해서 가급적 정부, 여당은 비판하고 야당의 우호적인 내용을 많이 싣고 있다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지금 포털을 분석한 겁니다.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를 떠나서 포털 입장에서는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사실 이른바 지금 특정 사이트를 얘기를 하기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1등 거기에 탑을 뜨는 것 자체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모바일이건 아니면 인터넷이건 해서 소비자들이 주로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정부 측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많고 그게 소비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탑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 자체를 어떤 비판하기보다는 결국은 여당으로서는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인터넷을 더 쓰게 하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젊은 층에 대한 공약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그것이 정당한 어떤 대응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포털에서 나름대로 편집을 합니다. 배치를 할 때 어느 쪽이 불리한 기사가 더 많이 나오고 이런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저도 신문에서 보면 알지만은 사실은 이 편집하는 자체를 기자가 편집할 그 자체가 근데 편집위원회에서 할 때 이걸 톱이라든지 중간 톱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가치 판단을 해버리면 독자들을
판단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 한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단순하게 나열해 주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포털에서는요. 포털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은 뉴스 안 친다는 뜻이 그 자체가 뉴스 보도 행위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가지고 순서 다 매기고 해놓으면 그 다음에 보면 동아일보나 뭐 이런 유서의 신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게이트키핑 시스템도 잘 돼 있거든요. 이런 데서 나오는 뉴스. 그 다음에 1인 뉴스. 이것이 만약에 거의 1인 뉴스다시피 한 거, 1인 언론이다시피 한 이런 거 하고 저 안에 들어간 포털이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거기서 순서만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공정한 보도, 이게 보도를 못하는 그 포털에서 보도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저게 공정하냐 아니냐 이건 정말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저 사안 자체의 공정성을 떠나서 이 시점에서 김무성 대표가 저것을 제기한 이유 얘기를 할 때 김무성 대표가 얼마 전에 노동계를 겨냥해서 쇠파이프 휘두르는 이게 문제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포털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쇠파이프만 없었다면 3만 불 넘었다 얘기했더니 지금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끝장 토론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둘이서 직접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이 부분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됩니까? 예. 저는 뭐 쇠파이프가 무엇인지 진실인지 이런 걸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본다면 제가 이제 차가 오래돼서 바꾸려고 하는데 계약을 해서 국내차를 신청하니까 50일 뒤에 나온답니다. 고객이 차를 50일씩 기다리는데 왜 그 차는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지 뭐 서구세계도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가 3만 불은 넘어서야 되는데 2만 불 넘어서서 정체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다면 그게 쇠파이프 때문인지 노동계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계 때문인지 무엇인지 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진영 논리를 따져서 쇠파이프, 노동계, 보수층 뭐 이렇게 해서 정치계 이렇게 좀 이분법으로 나눠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발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툭 터놓고 논의해야 될 대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용덕 최고위원이 그때 뭐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은 독립운동가가 살아온다면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다 이런 말 어찌 보면 저렇게 좀 막말을 하는 것은 김무성 대표를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치인들 제일 큰 문제가 저거예요. 근데 서로가 상대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비난할 거리가 없어 비난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이란 뭡니까? 정치인이라는 것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와서 논의를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자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서로를 비난하기 위해서 또 심지어 막말을 하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의 말을 인용하고 상대방을 그걸 트집 잡고 이러는데 큰 눈으로 보면 같은 정치 동료거든요. 예. 정치 동료끼리 같은 정치 동료를 저렇게까지 비난할 필요가 있을까요? 짧게 저는 말씀드리자면은 이용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개인 정치를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이 이제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 반면에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쇠파이프 발언과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맥락이 조금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쇠파이프, 뭐 육참 골단,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센 얘기는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최근 인터넷 유해 사이트 1위로 꼽힌 불법 도박 사이트.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북한이 제작해서 우리나라에 유통시키고 우리나라의 돈, 외화벌이까지 해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일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이트를 또 운영을 하거나 해서 네. 그러니까 한국 서울에서 인터넷으로 도박해서 돈을 잃으면 그 돈을 북한이 벌어간다? 예. 야, 이건 뭐 이런 짓까지 하네요. 예. 예, 저도 오늘 동아일보 유심히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북한이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요. 뭐 북한에 대해서 화내고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막은 것을 탓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이란 나라는 말이죠. 달러도 위조하고 마약도 재배해서 전 세계 돈벌이에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돈벌이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사이버 부대가 수천 명 있어가지고
과거에 우리 저 KBS라든지 뭐 우리 언론사들 농협 말이죠. 전부 그 디도스 공격 받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아무리 비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해야지. 왜 또 북한이 이 도박 사이트까지 해가지고 돈 벌어가냐? 그런 시비를 한다면 우리는 맨날 당하고 말이죠. 어디 호소할 데도 없는 하소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미국이 말입니다. 전 세계를 도청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가장 지구 우방이라는 독일이나 이 영국이나 불란서 다 도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 폭로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 정부나 영국 정부가 또는 불란서 정부가 미국을 향해서 말이요. 사생 결단을 내고 비난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건 자기네들이 못 막았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이죠. 북한의 다방면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가? 이 준비를 하고 다시는 안 당할 그런 생각을 해야지. 예. 이걸 가지고 남북 문제 풀어가는데 북한에 대해서 말입니다. 뭐 사과해라 어쩌고 이런 것은 뭐랄까 좀 저급한 뭐 외교술이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북한이라는 존재는 원래 마약도 팔고 그럼요. 뭐도 하고 나쁜 짓을 다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시비 붙지 말고 막는데 주력해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삼성이라든지요, LG전자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금 이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말입니다. 거의 뭐 이 수십 프로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1, 2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가 없고 그걸 못 막아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IT 1등국 갑니까? 이제부터 이 정부나 각 민간 기업체에서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문제 대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우리가 기술적으로 북한을 압도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약간 평범한 국민 입장에 속상한 건 사실입니다. 북한이 개설한 사이트에서 우리 뭐 물론 불법이지만 우리나라 서울, 대구, 부산에 계신 분들이 막 게임을 해서 돈을 잃었는데 그 돈이 김정은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지금 화이트해커라고 하죠. 해킹 잘하는 그 양지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 얘기가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는 어떤 경우라도 북한 정찰총국에서 운영해서 국내에서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좀 어떻게 막거나 황당한 일인데 아니 뭐 우리가 막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기술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 방하는 거 군대 내에 말입니다. 그런 사이버 부대 말입니다. 양성한다고 했는데 선거 때 말입니다. 댓글이나 달고 그런 짓 있잖아요. 이젠 거기다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이버 부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국가 정책이 돼야 돼요. 우선 우리가 복무 기간이 군대 같으면 2년 아닙니까? 2년간 양성해 봐야 제대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데서요. 그걸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북한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 한미 동맹을 얘기하고 말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 북한에 장난 못하도록 해주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결국 우리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이제 이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것이요. 비단 뭐 총성 있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인 전쟁, 이런 전파 전쟁,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칩니까? 손해를 끼친 정도가 아니라 우리 돈을 뺏어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방관하고 말입니다. 북한을 비난만 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이 돈 뺏기는 그런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 대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 나왔으니까 최근에 이제 박 대통령께서 중국 전성들 열병식 참석하시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폭탄 발언을 하셨습니다.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통일을 논의 중이다. 너무나 시사하는 바가 커서 근데 총재님께서는 그 발언이 좀 섣불렀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남북 문제를 말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는 통일까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애국적인 충정에서 고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통일 대박이라고 해서 통일준비위원회 구성하고 말이죠. 벌써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년째 돼가고. 그래도 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제대로 풀린 거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문제 하면 우리가 안보 문제하고 직결되는데 그건 지금까지 전부 미국하고 상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북 통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둘러싼 4강하고 관계해서 어떻게 하든지 통일을 이루려면은 이 4강의 협조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중요한 주체는 우리와 북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통일 방안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이 중국이 말입니다. 압력 넣으면 언제든지 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중국 말도 안 듣죠. 요즘 예. 사이도 안 좋고. 예. 그런데 중국하고 통일 문제를 논의한다. 논의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는 말입니다. 우리 소외되고 말이죠. 한국의 안보를 거의 우리가 공략해주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안 하고 중국하고 한다? 그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 중국하고 우리가 단단한 말입니다. 마치 1904년에 이 테프트 카츄라 협정처럼 예. 일본이나 이 미국이 한반도와 필리핀을 나눠 먹는 식의 그런 비밀 협약도 말입니다. 결국 그것이 이 폭로되기까지는 오래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 가서 그런 협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 생각 같으면 이거 좀 이 외교적으로 비밀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건이 성숙됐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말입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북한이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 대한 저항이 적은 그런 통일 방향이어야 된다. 저는 그리 보고 있어요. 방식.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통일이 북한하고 관계에서 교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동질성 회복하고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부분별로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전국적으로 영토적인 통일을 이룬다. 이것이 이 대세였습니다. 통일 방안에.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중국하고 통일 방안을 논해 가지고 한꺼번에 통일도 이루고 핵 문제도 해결하고 예. 그러면 안보 문제도 전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통일이 말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통일이냐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냐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핵도 없고 안보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통일 같으면 그 핵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통일 방안이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 방안은요. 그냥 성급하게 독일도 그랬잖아요. 콜이 언제 통일 직전까지도 언제 통일될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갑자기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대비를 하되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북한이 망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흡수 통일이 되고 말입니다. 자유로운 통일이 되고 핵을 거부하는 통일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북한이 전혀 막 굶어 죽고 이 북한 정권이 결국은 혼자 남아다가 고립되고 바람에 날아갈 망정 우리하고 통합하자고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중국과 그런 협의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고 진전인데 그런 것들을 섣불리 공개하고 떠들어서 주변 강대국들 우리 통일에 협조해야 될 나라들이 돌아서는 그런 우려를 좀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 같이 협력하고 한다는 것도 큰 진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화롭게 말이죠. 다른 저 4강 중에 다른 3강이 말입니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면서 그 해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지 일방적으로 중국하고 통일 문제를 협의하고 논하기로 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말은 우리는 소외되는데 우리가 누구 통일에 바라냐? 이런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리께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당대표 하시고 그 당시에도 외교, 특히 남북 문제, 한중 관계, 이런 한미 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즉각 공개하지 않은 시간을 두고 공개한 내용도 많이 있으신가 보죠? 모르죠. 저는 뭐 그런 그 외교에 관여해 그러나 그건 국가의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야 이제 그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 김대중 대통령을 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나중에 이제 이 중국하고 좀 가까워지고 뭐 그런 걸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부시 정권 때 가서는 남북 문제 가지고 정통으로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보고 이 사람이라고 데스맨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렇죠. 매우 관계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제가 듣기로는 중국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이제 한반도 문제 우리 숨통 트인다 하고 뭐 친하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 와서 한 말하고 말입니다. 미국 와서 한 말이 닳고 말이요. 그렇게 되니까 또 이 노무현 대통령을 불신하게 됐어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부 들어서고는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관계를 말입니다. 앞으로 잘 활용해서 미국하고 이 4강 관계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면은 이것도 이 큰 플러스가 되고 한반도 안정에 보탬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중국하고 협의한다는 얘기는 비단 통일 그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 관계의 해빙을 위한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협조고 전국적으로 통일 문제까지도 이 거론할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외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통일이라는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는 정중동의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려운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좀 이게 헷갈려서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그 불법적으로 면제됐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나오고 뭐 소송을 하고 그 소송과 관련된 그 내용을 보도한 또 방송사가 고소를 당하고 뭐 굉장히 또 그 고소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박원순 시장이 직접 하지 않고 또 부시장을 시켜서 했다. 왜 사적인 일을 하는 이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한쪽은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야당이 유력 주자를 흠집내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이렇게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데 복잡한데 그냥 영국에 있는 아들 들어와서 사진 하나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병역 문제는 이 과거에 이회창 총재 그 자제분들 그렇죠. 저희가 여당일 때입니다. 그런 때 이제 불거져 가지고 화제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이회창 후보가 졌다. 뭐 그런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박원순 시장 문제는 시장 입후보에서부터 이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부 한번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일단락 된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추가 증거가 나왔다. 또 이렇게 나온 건데 그것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박원순 시장이 야권 후보가 될 걸 대비해서 흠집내기죠. 흠집내기다. 그러나 또 박원순 시장도 말이죠. 그것이 떳떳하면 말입니다. 당당하니 와서 재조사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박원순 시장을 위해서도 정면 돌파. 그것이 훨씬 더 이로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 유력 정치인이나 유력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정치인의 후보가 감당해야 될 범위까지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사진 한번 엑스레이 찍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 더 좋다? 이렇게 저는 이 제3자 입장에서 떳떳하면은 그렇게 해결한 방법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죠. 이 아들한테 미안하고 말이죠. 미안하다.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말이죠. 그 가족들한테도 그런 거 있지만은 결국 이것은 서울시장이고 대권 후보로 가는 그 길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벌어진 일이고 또 감수해야 될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할 생각 없으면 없으면 그냥 그 나름대로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간다는 그것 때문에 여야 간에 또 야당 내에서는 같은 이 경제 말하자면 독과점 형태의 서로의 경쟁이나 대립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것이고 야당에서도 강력하니 그걸 옹호한 발언도 있지만은 진심으로 그걸 옹호하느냐 했을 때는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야당 내의 경쟁자 간에서도 박원순 시장은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여당하고 관계에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장이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데 부시장이 고발했다. 그건 이 서울특별시장이란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기구인 부시장이 고발한 것이지 개인 박원순이 같으면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아무튼 본인이 굳이 대권으로 가고 싶으면 이거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정면 돌파하고 떳떳하면 틀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그것이 오히려요. 박원순 그 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앞이 확 튀어버릴 거예요. 떳떳하면 공개라.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치를 깊이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지만 혁신안이 100일 동안 10번 나왔습니다. 140일 동안. 열흘마다 한 번씩 혁신안이 나오기도 합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야당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이 혁신안 1차가 6월 23일 나왔더라고요. 6월 23일. 그럼 오늘 9월 7일 해서요. 한 석 달 동안에 10번째가 나왔는데 9일 90일입니다. 그럼 이 9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 단위로 이제 한 번 이상 한 번 못 나오는 그런 경우인데 저는요 이 혁신이 1000만 번 나와도요 야당이 조용해지지 않으리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혁신안을 내는 것이 말입니다. 진짜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또 이제 당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면은 10차까지 안 가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고요 이 혁신위원회가 생기면은 안을 내면 자기 임무 다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혁신위원회가 일일이 그걸 방어를 하고 비난을 해요. 안철수 의원하고 싸우더라고요. 혁신위원회가 마치 당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혁신안을 내놓으면은 당내 주류나 비주류나
뭐 찬반이 있겠지만은 뭐 조용히 넘어간 때가 없어요. 그리고 혁신안이 나올 때마다 더 격화돼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주류가 기득권 포기한다는데 안 포기하고 그대로 가는 것이고. 아, 주류가 포기하지 않는다? 예. 예. 두 번째는 책임진다고 했는데 책임 안 지고 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공천권 이런 문제도 그런 책임지고 말입니다. 주류 패권을 주장 안 하는 그런 이 공정한 룰이 형성된다면은 왜 비주류가 반대합니까? 예. 그리고 비주류는 이미 이 현 지도 체제 가지고는 책임도 지지 않고 기득권도 포기 안 한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이 내년 총선에 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만 번 나와봐도 말입니다. 당에서 어떻게 하든지 다수로 통과될 수는 있겠지만은 승복을 진심으로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언제 이 둥지를 뛰쳐나가느냐. 이 구실을 축적하는 과정이에요. 순응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오면 나올수록 주류 비주류 대결은 격화되는 것이고 당을 나갈 사람 수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전 그리 보고 있어요. 혁신안이 의미가 없다. 매일 한 건씩 한 100일 동안 뭐 100차까지 나와봐야 의미가 없다. 아니 1000번 나와도 소용없죠. 왜 그러냐면 기득권 다 내려놓고 책임지고 우리 공동으로 살 길 모색하자 하고 한번 안 만들어 놔라. 이렇게 내버려 두고 말이요. 좋은 안 나오기를 바라야지. 내가 그 혁신위원회 구성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정한 안이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전후로 신당이 갈 거라고 했는데 신당은 갈 걸로 보인다. 그런 조짐이 있잖아요. 이미 주류에서는 나갈 사람 나가라 이거요. 나가도 성공 못한다. 그리고 주저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공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쪽이 유리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공천에 대한 룰이 정해지고 20% 공천 안 주고 이렇게 되면 20% 해당한 사람 다선 의원들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 붙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런 혁신안 1000만 번이 나와도 본질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쾌돌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